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소련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스탈린에 대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조남수 동지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스탈린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전국 노동자 정치협회 회원인 김남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현대사, 정확히는 북한사 쪽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고요. 엄밀히 얘기해서 소련사가 제 전공은 아닙니다. 네, 엄밀히 얘기해서 소련사가 제 전공은 아니지만 항상 관심을 갖고 바라보던 주제이기 때문에 제 나름 이제 탐구를 열심히 한 주제이기도 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스탈린 바로 알기인가를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내가 스탈린에 대해 다르게 보게 된 이유는 뭔지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탈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스탈린의 생애를 좀 전반적으로 알아야겠죠? 네, 그러면 목차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왜 스탈린 바로 알기인가를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제가 스탈린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남수 동지가 얘기했듯이 사회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보게 됐는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스탈린에 대해서 다루는데 스탈린이 어떤 생애를 살아왔는지를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탈린의 이력을 좀 알아볼 것이고, 네 번째로는 스탈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왜곡되어 알려진 사례들을 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대기근이고 홀로도모르라고 하죠. 그거를 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련의 강제 수용소인 굴라그, 그리고 스탈린의 뭐 대학살로 알려진 대숙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소 불가침 조약, 이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인데 그 부분과 이제 폴란드 문제가 있거든요. 왜 폴란드 문제냐? 왜 폴란드를 선택을 했냐면 폴란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왜곡되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반소 반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렇게 독소 불가침 조약과 폴란드 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이고, 네, 참고 문헌은 어떤 걸 썼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끝낼 생각입니다. 그럼 왜 스탈린 바로 알기입니다. 왜 스탈린 바로 알기인가입니다. 이 사진은 30년대 당시 이제 모스크바 붉은 광장 퍼레이드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한 장면이고요. 레닌하고 스탈린의 사진이 같이 있죠. 왼쪽이 레닌이고 오른쪽이 스탈린입니다. 이렇게 있네요. 어, 우리가 보통 스탈린 하면 어떤 이미지일까요? 세간에 알려진 이미지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독재, 학살, 숙청, 억압, 인격 파탄과 같은 단어들이 항상 스탈린에게 붙어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보통 스탈린 했을 때 나오는 얘기가 2천만 명 이상을 학살한 대학살자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탈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악마로 비유가 됐냐?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와 동급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평가가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 내에서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도 스탈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에서 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김일성을 지원한 인물로 항상 언급이 되고 비판을 받죠. 그러니까 뭐 김일성, 모택동과 더불어 스탈린은 한국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근데 이러한 인식은 어, 어떻게 설명이 되냐?
뭐 북한이 남침할 때 사용한 이 탱크가 이 소련제 T-34 탱크였다라는 식으로 종종 화자되기도 하죠. 이 탱크가 소련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이 김일성의 남침을 지원했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서구 사회가 가진 그 스탈린에 대한 이미지는 이 앞서 언급한 독재자나 뭐 학살자, 뭐 억압자의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뭐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뭐 수백만 명 혹은 수천만 명의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고 뭐 대량 학살한 것으로 묘사가 되죠. 뭐 2천만 명 학살설뿐만 아니라 뭐 3천만, 뭐 4천만, 6,200만을 학살했다. 이런 왜곡된 주장들이 이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6,200만 명을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아주 극 네오콘인 루돌프 럼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스탈린의 학살을 이렇게 과장을 하면서 미국의 학살은 또 축소하고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간에 알려진 이제 스탈린에 대한 이미지가 2천만 명을 학살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스탈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는 현재 서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폴란드, 발트 3국, 또 이제 지금 러시아랑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이제 강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이 집단 서방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집단 서방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탈린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서구적이고 반공주의적인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탈린의 부정적인 면만 이렇게 서구 사회는 강조를 하는데 꼭 그렇기만 하냐는 것이죠.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공로도 굉장히 크죠. 그 공업화를 성공을 시켰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침략에 맞서 승리를 거뒀죠. 반파시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후 반식민지 국가들과 연대를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있었죠. 그러한 공로들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스탈린에 대해서 워낙 왜곡된 인식이 크다 보니까 뭐 좀 간략하게라도 좀 스탈린 바로 알기라는 제목을 달고 제 블로그인 제 브런치 블로그에 좀 스탈린 관련한 역사적인 얘기들을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글을 연재를 하게 된 목적은 분명하죠. 스탈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재를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 강연을 하게 된 목적도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어, 더 블랙북 오브 커뮤니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 흑서인데요. 여기 보면 9,400만 명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USSR이 소련입니다. 소련에서 2천만 명, 중국에서 6,500만 명, 뭐 베트남에서 100만 명, 북한에서 200만 명,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이런 식으로 뭐 통계를 냈는데요. 당연히 이 통계는 조작되고 왜곡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공산주의 국가에 있었던 뭐 숙청을 너무 지극히 과장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뭐 20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한국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전쟁 때 그 북한 사람들 2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왜 죽었어요?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죽었습니다. 베트남도 뭐 100만에서 200만, 30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군의 폭격, 군사작전,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는 학살 작전 이런 것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 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과장됐어요. 특히 스탈린 시대 때.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갖고 왔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뉴데일리라고 좀 극우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 언론사가 있죠. 여기 보면 뭐 한 달에 평균 4만 명씩 학살한 독재자 스탈린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막 한 달에 4만 명씩 스탈린이 죽였대요. 뭐 이러면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도 인용하고 뭐 공산주의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그 김홍도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금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한때 거기를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목사가 김홍도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반북 목사로서 2011년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소련의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4,500만 명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악마고 사탄이고 마귀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스탈린이 뭐 수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면서 뭐 공산주의에 물든 좌파들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유포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당한 것은 이 김홍도 목사와 같은 이 반공주의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죠. 특히 북한에 대해서. 뭐 탈북자의 뭐 이상한 증언들 있잖아요. 무슨 정치범 수용소에서 뭐 사람을 쇳물로 녹여 죽였다. 이거 미국 인권위에 가가지고도 뭐 이런 증언을 하고 했거든요. 결국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이런 식으로 조작과 왜곡을 많이 일삼고 있단 말이죠. 이 반공주의자들이. 근데 자기네들이 한 건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전쟁 기념관에 있는 건데요. 왼쪽에 마오쩌둥, 왼쪽에 마오쩌둥, 중간에 김일성, 오른쪽에 스탈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빨간색 바탕에 써 있죠. 이들이 무력 남침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 범죄자들이다. 전범이다. 전쟁이 일으킨 책임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에서 설명하는 스탈린에 대한 내러티브를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시물이라고 전시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내러티브를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왜 스탈린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된 이유가 뭐냐?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보게 됐느냐? 이거를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책들은 스탈린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루도 마르텐스의 스탈린 바로 보기 왼쪽에 있고 중간에 이탈리아 철학자인 로시 루도라는 사람이 쓴 스탈린 또 다른 스탈린 전기 그리고 오른쪽에 그루버퍼라는 미국의 교수가 쓴 후르쇼프 거짓말했다. 이 세 권의 책 다 스탈린을 강력히 방어하는 책입니다. 이게 한글로 공식 번역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사실 뭐 저도 스탈린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으로 과거에 인식했습니다. 2천만 명 학살했다는 주장을 뭐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뭐 과거 좌파 운동을 시작했을 때도 그 편견을 깨는데 쉽지 않았고 그 편견에 꽤 오랜 기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소전쟁 관련한 책과 스탈린 시대를 다룬 몇몇 서적들 그리고 노동사회과학 연구소하고 전국 노동자 정치협회가 쓴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 스탈린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또 스탈린의 실제 저작을 읽어보니까 특히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뭐 스탈린이 공부를 안 했다, 멍청하다, 무식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또 스탈린의 저작을 보면 오히려 트로츠키가 논리적으로 딸린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스탈린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된 거죠. 그 이유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 세 권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책이 독소전쟁사, 미국의 군사사학자가 쓴 책이고, 어, 소련의 붉은 군대가 히틀러를 어떻게 무찔렀는지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저자가 쓴 8월의 폭풍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련군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어떻게 군사적으로 격파를 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열흘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그 수십만의 군대를 박살낸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제프리 로버츠의 스탈린의 전쟁은 그 스탈린이 전시 지도자로서 보인 리더십을 아주 잘 재평가한 책으로서 서구 학계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스탈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책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탈린의 전쟁이라는 책은 굉장히 양질의 책입니다. 스탈린의 지도력에 대해서 나름 높게 평가한 책이어서 강력 추천하기도 합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으로는 이제 진실이 밝혀지다. 그 소련에 대한 거짓말들, 소련의 학살, 숙청 이런 거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고요. 가운데 영웅적 투쟁 스라린 패배는 소련의 해체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책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스탈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는 그 그리스 공산당에서 번역한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진실과 거짓이란 책인데 여기도 이제 스탈린 시대 관련 역사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이오시프 스탈린의 양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은 언제 태어났냐면요. 1879년 현재 그루지아, 조지아 고리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시빌리입니다. 아버지는 재화공이었고 어머니가 농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 10대 때 학교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성경, 뭐 역사, 러시아 문학, 수학 뭐 이런 여러 성적들에서 항상 최고점을 받았던 것으로 그 스탈린 젊은 시절의 성적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이제 스탈린이 다녔는데요. 이후에 20대 때 막스와 레닌의 저작을 읽고 혁명운동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 이제 조지아나 뭐 여러 러시아 영토에서 노동자 파업을 주도를 했었고 체포와 유배 생활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입당하여 볼셰비키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스탈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맨 오브 스틸이 되거든요. 강철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번역하면 뭐가 되냐? 아이언맨이 되는 겁니다. 정말 스탈린은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예,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1912년 그 제1차 중앙위원회의 신입위원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스탈린은 그 스탈린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스탈린이라는 가명을 썼는가? 이거를 보면 스탈린의 아까 유배당했다고 했잖아요. 6번을 유배당했는데 6번 모두 탈출을 했고요. 굉장히 극지대, 뭐 북극 쪽에 가까운 데로도 이제 유배를 당했는데 거기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엄청난 생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스탈린이었다는 것이죠. 강철 같은 인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스탈린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917년 러시아 혁명 시기 볼셰비키 신문자인 프라우다를 맡아서 운영을 했고요. 러시아 혁명 이후 적백 내전 시기에 이제 붉은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 지도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 레닌의 추천으로 최고 서기장에 임명이 됐고 민족문제인민위원회를 이끌었죠. 그리고 레닌 사망 이후 그 소련 공산당 내에서 트로츠키하고 뭐 카메네프, 지노비에프와의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1928년에 스탈린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업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을 하죠. 근데 공업화를 통해서 연 14에서 15%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달성을 했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 여러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성과를 이룩했죠. 근데 이제 스탈린이 이제 가장 유명한 비판점이 대숙청을 감행했다는 것인데요. 수십만 명이 이제 숙청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스탈린은 1930년대 내내 소련의 군사력을 강화를 했고 1938년 기준 붉은 군대의 규모가 150만 단위로 증가를 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죠. 그 대조국 전쟁이 이제 41년부터 45년까지 전개가 됐는데
여기서 히틀러를 패망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물론 희생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2,700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전후 재건에서도 초고도 성장을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7년에는 이제 배급제를 철폐할 정도로 인민들의 생활 조건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개선됐죠. 그러니까 전후 재건기에 인민들의 생활을 계속 스탈린이 개선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물가 인하 정책 이런 것들도 하고 또 뭐 교육의 부상화를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집을 더 짓는다든지 그리고 또 식량 생산, 소비재 생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쨌든 스탈린 때 비록 양질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어쨌든 또 이제 스탈린이 냉전 때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동서독 분단이 있었고 미국이 이제 핵으로 위협하니까 소련 자체에서 핵 개발을 했죠. 그리고 중국의 공산화하고 한국 전쟁 발발했을 때 또 미국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그럼에도 스탈린은 수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항상 공세적이었죠. 스탈린은 계속 평화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계속 내정 간섭을 하고 전쟁을 유발하고 소련을 공격하는 정치 공작 행위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은 7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스탈린이 죽으니까 소련 인민들 대다수가 그를 추모했어요. 왜? 사회주의 국가를 발전시키고 건설한 인물로서 그리고 히틀러를 무찔른 인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스탈린을 굉장히 악마에서 보지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련 인민이 세뇌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스탈린이 이룩한 업적들도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스탈린에 대해 왜곡되어 알려진 사례와 또 다른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온 사진에는 이게 맨 오른쪽에 이제 그루버 퍼라는 사람인데요. 아까 설명했던 그 후르쇼프 거짓말을 했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 자기 전공이 이제 뭐 중세 문학인데도 불구하고 스탈린을 재조명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스탈린 바로 알기라는 연재 시리즈를 통해서 브런치에다가 어, 시리즈별로 역사 글들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6개를 썼는데 그냥 3가지만 이번 강연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기근, 블라그와 대숙청, 그리고 독소 불가침 조약과 폴란드 문제. 이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오늘은 여기서 다루고요. 앞으로 제가 연재를 하면서 이 관련 내용들을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뭐 브런치에 연재한 글이 궁금하다면 여기 이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브런치 이거 링크도 달아놨어요. 나중에 혹시 링크 필요하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대기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기 우크라이나 대기근 관련 이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홀로더모르 메모리얼이라고 해서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한 2번 정도 갔는데요. 여기를 한번 방문해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를 가질 않았네요. 나중에 또 미국을 가게 되면 한번 뭐라고 써 있는지 보고 올 생각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무엇이냐?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1929년 스탈린이 단행한 공업화 및 집산화 과정에서 일어난 기근이고요. 주로 1932년과
1933년에 휩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홀로도모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우크라이나어입니다. 우크라이나어로 기아에 의한 죽음 혹은 기아에 의한 살인을 의미를 합니다. 이 용어부터가 매우 의도적인 학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냥 학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용어를 통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기근 과정에서 사망자가 많이 아사자가 많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최소 300만 명에서 많게는 7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제 서구학계는 추정을 하고요. 뭐 더 심각한 추정치는 뭐 1,500만, 1,000만까지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더 낮은 수치로는 64만 명에서 100만 명, 그리고 200만 명까지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한 거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노사이드인가 하는 주장은 여전히 논란이 있는 주제고, 그 제노사이드론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주장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제노사이드라고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냐? 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 뭐 캐나다, 독일, 뭐 네덜란드 이런 집단 서방 국가들입니다. 2022년 11월에 독일의 슐츠 정부 또한 홀로도모르를 러시아의 제노사이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이 집단 서방은 홀로도모르를 더 제노사이드라는 것을 강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냐? 간단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제노사이드로 띄우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러시아를 악마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러우 전쟁 동안 서구가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한국의 뭐 어떤 뭐 유튜브나 뭐 TV 채널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쁜 쪽으로 나쁘게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 노역, 홀로도모르, 스탈린의 폭정, 20세기 최악의 학살자, 나쁜 말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탈린을 항상 악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스탈린의 과오가 없진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 스- 한국의 뭐 이런 대중 매체나 서구의 매체에서 비춰지는 스탈린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악마화되고 왜곡된 이미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대중 매체의 문제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기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러우 전쟁 초기 때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것을 보면 스탈린 때 350만이 굶어 죽었고 우크라이나는 그 악몽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우전 개전 초기 때 나왔던 기사인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러시아를 악마화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를 동정해야 되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군사 지원을 옹호해야 하니까 이런 역사 전쟁에서 이런 식의 내러티브를 계속 만드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뭐 네오나치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도외시되고 흐린 눈을 하고서 바라보게 되며 은폐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또 한 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는 이유가 1,000만 명이 굶어 죽은 홀로도모르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홀로도모르로 1,0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그리고 이 홀로도모르는 그리고 이 홀로도모르는 히틀러가 자행했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보다도 더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냐면요. 홀로코스트는 대표적인 인종 청소입니다. 홀로도모르는 기근이 처참하긴 했어도 그 목적이 인종 청소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홀로코스트에다가 비유를 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 저명한 미국사 교수님이 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죠.
이 교수님도 참 미국사 부분에서는 아주 저명하신 분인데 이런 주장을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근데 어쨌든 서구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대기근 제노사이드로는 문제가 많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서구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스탈린이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인을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련 측 문서가 전혀 없습니다. 역사학자인 고광렬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고광렬 씨에 따르면 소련 해체 이후 30년이 넘도록 수많은 학자가 옛 소련 문서고에서 대기근 관련 문서를 찾아 헤맸지만 기근의 고의성을 입증해줄 문서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명 그러니까 고의성을 입증할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이 부분.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인 마크 비 타우거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기근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소련 농업사 전공한 역사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쓴 논문 자료에 따르면 어, 우크라이나 대기근 당시 소련 정부는 기근 지역에 어쨌든 식량을 공급을 했고 비록 이 기근 시기에 곡물 수출을 감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곡물 수출을 감행하는 양을 급격히 또 축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타우거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 기근 발생 이후 스탈린은 곡물 수매량의 목표치를 4배 이상 줄였고 어, 그리고 그 1932년 5월에는 아까 밝힌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 곡물 수매량이 130만 톤이 감소를 했습니다. 목표치에 비해서. 그리고 같은 해 우크라이나 지역의 수매량의 10% 이상의 비중을 점했던 65만 6천 톤으로 이제 감소를 했고 32년 10월에는 115만 톤이 추가적으로 감소. 그리고 1933년 1월이 됐을 때 실제 수매량이 45만 9천 톤으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서구에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대기근 관련 사진과 사망자 수치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대기근 당시 알려진 사진들이 절대 다수가 1920년대 레닌 시절 이 적백 내전 시기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기근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기근 사망자 수치 600만 명이 있거든요. 600만이 아사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1차 출처가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인 요제프 게벨스, 뭐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주장한 어, 그 사람이 한 반볼셰비즘 연설에서 출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00만 명 아사자 추정치의 경우에는 이 독소 전쟁 시기 독일에 협력한 우크라이나 나치인 니콜라스 프리초드코라는 인물이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치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를 했거든요. 이들이 우크라이나 관련 지역학 이런 거에서 학계에서 많은 지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학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나치들을 미화를 하고 소련에 대해서 악마화를 했죠. 그 악마화를 했을 때 이종했던 역사적인 소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 출처, 추정치 출처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근, 우크라이나 대기근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만 강퇴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련 전역이 이제 기근으로 타격을 받았고,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인들을 의도적으로 제노사이드 했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홀로도모르 당시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소련도 피해가 있었고 카자흐스탄 또 이제 벨라루스 이런데 남부 러시아 이런 데서도 타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의도적으로 노려서 죽였다라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학살을 방치했다라는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기근의 책임을 소련 공산당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의적이었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홀로도모르 소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홀로도모르 소녀상은 한국의 우익뿐만 아니라 한국의 좌익들에게도 먹힐 수 있는 사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소녀상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나타내는 소녀상을 떠올리죠. 이거랑 이미지가 겹쳐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표현한 홀로도모르 소녀상은 조작이 있습니다. 이 조작이 뭐냐?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작년에 나온 논문, 학술 논문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도모르 소녀상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라 적백 내전 당시 러시아 소녀의 사진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제 절망의 수학이라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다룬 서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이제 홀로코스트와 비견되는 우크라이나인의 제노사이드로 홀로도모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 문서를 보니까 CIA가 했던 정치 기획 공작 중 하나였던 것이죠. 사실 이 사진, 그 다큐멘터리에 사진됐던 사진이나 자료들이 더글라스 토틀이라는 캐나다 기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진실 공방이 있었고 실제로는 사진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파간다 선전전에 서구가 이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라는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서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더글라스 토틀의 책이 이 사기, 기근, 파시즘, 우크라이나 제노사이드의 신화, 히틀러에서 하버드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제노사이드의 신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사진 조작과 날짜 조작, 또 이제 통계 조작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홀로도모르에 대해서는 딱 이 정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는 스탈린의 강제 수용소인 굴라그 그리고 대학살로 알려진 대숙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틀러는 스탈린의 제자다?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게 2015년 그 광복 70주년 해서 KBS에서 히스토리 채널 2차 대전 다큐멘터리 하나를 더빙을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폭군은 히틀러만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스탈린은 히틀러가 피해 숙청 사건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를 몰살시킨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로 숙청을 감행한다. 스탈린은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외딴 지역에 있는 호로 수용소로 정적들을 보내버렸다. 그곳은 시베리아였다. 1930년대 말까지 10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스탈린의 적으로 분류돼 수용소에 수감됐다. 그중 거의 절반이 사망했고 100만 명은 처형당했다. 비록 이념적으로는 적이었지만 히틀러는 자신도 스탈린의 방법을 이용하기로 결심한다. 히틀러는 독일 전역에 강제 수용소를 세우고
유대인과 정치적 반대 세력 그리고 불순 세력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기 시작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러니까 히틀러의 뭐 숙청, 뭐 강제 수용소, 반대파,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탈린으로부터 배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틀러 학살의 창시자는 스탈린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소련 굴락이 어, 굉장히 처참한 이제 학살 지대고 뭐 이제 숙청 지대였고 숙청의 도구였고 히틀러가 이것을 배워 죽음의 수용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어디서 왔냐? 반공주의 성향의 학자 리처드 파이프스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굴라그를 깠고요. 그리고 굴라그에 수감된 인원 수치와 사망자 수치가 서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그 로버트 콘퀘스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 39년부터 53년까지 1260만 명이 소련 굴락에서 사망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수감된 정치범이 무려 50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굴락과 히틀러의 죽음의 수용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굴락은 나치 및 죽음의 수용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현재 최신 학계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굴락의 경우 이제 철창으로 무조건 철창으로 가두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단위로의 이동이 어느 정도 불가능하지 않았고 뭐 철창으로 심하게 감시하는 곳은 그리 많지가 않았죠. 그리고 굴락에 수감된 이들 대부분이 단기간에 석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의 역사학자인 이제 제임스 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제임스 코프에 따르면 반혁명 활동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이 살인, 강간 등의 심각한 범죄를 어, 저지른 이가 보내지는 노동수용소, 그게 53개가 있었고 규율이 느슨했던 노동 이주지가 425개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감자가 다 극심한 감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수감자 절대 다수가 정치범이었던 것도 아니죠. 그리고 굴락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도 심각하게 과장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콘퀘스트, 이 반공주의 학자는 굴락에서 사망한 사람이 단기간에, 그러니까 36년부터 39년 이 3년 사이에 최소 300만 명을 넘는다. 3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희생된 사람은 11만 5천 명에서 16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도 결코 적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적잖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임에도 이게 의도적인 공개 처형, 총살, 뭐 가혹한 폭행 이런 것으로 인한 게 아니라 자연사, 질병사 등에 의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페니실린 공급인 그렇게 막 지금같이 페니실린의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굴락 수용소가 있는 곳들이 외진데들도 많습니다. 오지가 많은. 근데 거기까지 의약품이 막 원활하게 공급되고 이런 거는 쉽지가 않았죠. 근데 어쨌든 가혹한 조건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사, 자연사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의도적인 처형이나 학살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걸 까먹었는데 사실 서구가 만든 수용소들이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영국이 인도에 만든 수용소라든지 아니면 호주에 만든 수용소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가 너무 위선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인권 유린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프랑스는 베트남에, 뭐 영국은 인도에, 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만들었던 그런 수용소들 엄청 열악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인종주의까지 겹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저지른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서구가
별로 깊게 반성을 안 해요. 근데 소련의 굴락, 그러니까 실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대투쟁이 일어났던 그 과정에서 있었던 희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또 소련을 악마화하고 비판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서구의 위선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리처드 파이프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봐봐요. 어, 뭐 히틀러는 독일인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히틀러가 볼셰비키로부터 일당 독재와 테러에 대해서 배웠다. 따라서 볼셰비즘이 나치즘을 탄생시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반공주의자들의 주장이죠. 한국의 이제 극우 반공주의자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굴라그의 생활은 어땠는가? 이거를 한번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굴락 수용소에 이제 군화 건설할 때 장면인데 그냥 노동하는 곳입니다. 노동 조건이 가혹했지만 그냥 노동을 하는 것이었지 무슨 뭐 인종 청소를 한다든지 반대파를 의도적으로 죽인다든지 뭐 이러한 시설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굴라그 수용소 죄수들의 수감지, 그러니까 숙소의 모습입니다. 숙소의 모습 보면 여기 침대도 있고 숙식도 제공이 돼요. 침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 한 분이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죄수들을 보기도 하죠. 감독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랑 비교를 하는 건 너무나도 넌센스인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림인데요. 일본인 포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소련군한테 포로로 붙잡혔던 일본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됐거든요. 그때 굴락 생활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소련 군인들하고 노래도 부르고 스모 대회도 합니다. 실제로 굴라그가 무조건적으로 막 사람을 막 가혹하게 때리고 막 죽이고 이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일본인 포로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통계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노란색 그래프는 이제 차르 시절에 어, 수감되었던 죄수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공산주의 정권 시절에 수감되었던 죄수의 규모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차르 시절의 죄수들이 공산주의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건 안 봅니다. 그냥 공산주의의 악행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뭐 이런 인권 유린이라든지 뭐 열악한 시설, 환경, 사례 이런 것들만 보고 실제로 차르 시절이 어땠는지 자본주의 국가가 어땠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핀란드가 운영한 러시아인 강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우크라이나 역사 교과서에서 이 핀란드인이 운영한 러시아인 강제 수용소를 소련의 굴락으로 왜곡해서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의 사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소련의 굴락에 대해서 미국이 비난하는 게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아니, 미국이야말로 정말 감옥 죄수들 엄청 많거든요. 거기 인권 유린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미국 감옥에서 일어나는 동성강간 말도 못할 수준입니다. 괜히 뭐 비누를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1990년대 통계를 보면 미국에 수감된 감옥 죄수들의 숫자가 5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실제 수정주의 연구, 그러니까 굴락에 대한 연구 통계를 보면 굴락 수용소 수감자가 가장 많았던 시절이 250만 명입니다. 그것보다 미국의 감옥이 300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국의 감옥 상황은 안 보고 굴락의 인권 유린이 있었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굴락에 대해서 욕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저는 강력히 하고자 이 짤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30년대 스탈린의 공포 정치 억압이 얼마나 심했으면 전 세계 교도소의 인구의 22%가 노동 교화소에 있겠냐. 하지만 이건 굴하고 현재 미국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미국은 남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굴라그에 대해서도 굴라그뿐만 아니라 대수청에 대해서도 매우 악의적인 주장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뭐 스탈린의 대수청을 이제 스탈린의 개인적인 권력욕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죠. 근데 대숙청으로 어, 희생된 사람들이 한때 서구에서는 뭐 수백만 명이었다, 400만 명이었다, 200만 명이었다 이런 주장들이 난무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 대숙청, 노동수용소, 뭐 기근 합쳐서 로버트 콘퀘스트는 아까 얘기했던 반공학자인 로버트 콘퀘스트는 스탈린이 2천만 명을 학살했다는 거짓말을 창조해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어떻게 밝혀졌냐? 1985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면서 소련 문서들이 공개가 된 거예요. 거기 통계를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 역사학자인 실라 피츠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대숙청은 미로부터의 혁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더불어 일련의 과정과 정책들이 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였다. 물론 대숙청에 무고한 희생자도 있고 과오도 있었지만 실제로 계급 투쟁적인 측면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대숙청의 실제 보면 그러니까 소련의 민중들이 부패한 관료들을 인민의 적으로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 숙청되는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 숙청이 너무 과하게 퍼졌던 것이죠. 숙청이 너무 과하게 퍼지니까 스탈린은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무고한 희생이 더 커지겠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결국은 이 숙청을 나중에 37년, 38년 갔을 때 중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맥락들이 서구 학계에서는 웬만해서는 생략이 돼요. 그냥 스탈린의 권력 요구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쨌든 대숙청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또 역사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역사학자인데요. 아치 게티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치 게티라는 사람에 따르면 소련에서 대숙청에 대한 서방의 설명들은 그 대부분이 지지할 수 없는 전제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치 게티가 대숙청 연구를 했는데 실제 희생된 사람은 몇 명일까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치게티의 추산에 따르면 수백만 명이 아니라 68만 1692명으로 추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낮은 추정치도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총살된 인원이 10에서 2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강제 수용 소행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 석방되는 사람들,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숙청에서 무고한 희생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구에 의해서 희생자가 너무 과장되었고 대숙청의 맥락이 그냥 단순히 스탈린의 학살, 숙청으로 왜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대숙청 시기 군부 숙청도 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스탈린이 군부 숙청을 해서 독소전쟁 초기에 패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이후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이후에 나타났던 연구를 보면 숙청된 군부들 중에 부정부패한 인물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실리 뷸류에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탈린의 숙청으로 희생됐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의 혐의가 뭐였냐? 반소비에트적 우파 조직 결성과 군사 쿠데타 음모, 업무지에서의 폭음, 군기 분란 등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지휘했던 군대가 실제로 군대 내에 그 사창가, 소위 이제 창녀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공창제를 막 그렇게 사창가를 만들고 몽골 지역에서 불교 사찰 및 문화재를 또 약탈하기도 했고요.
비군이들, 라마승을 군인이 강간하는 사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블루헤르가 숙청이 됐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맥락은 항상 생략이 되고 그냥 스탈린의 엄청난 학살, 숙청 이런 식으로만 대숙청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인 것입니다. 스탈린이 사냥개, 끔찍한 만행, 비대숙청, 노동수용소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스탈린을 반대하면 무조건 처형, 처형 대신 노동수용소.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스탈린은 나쁜 독재자다. 학살을 이렇게 주도했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론도 있죠. 이게 서구의 일부 수정주의 학파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실라 피츠패트릭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 혁명 관련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 결국 스탈린의 대숙청도 러시아 혁명의 일부였고 일련의 계급 투쟁적인 과정들이 있었다. 물론 스탈린이 독재, 학살, 또 과오 이런 것도 있지만 대숙청이 단순히 스탈린의 개인적인 권력욕에 의해서 전개된 사건만은 아니었다. 민중들의 투쟁적인 측면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러시아 혁명이라는 왼쪽 책의 설명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책은 아치게티라는 사람이 쓴 대숙청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대숙청 연구의 가장 결정적인 연구죠. 가장 결정적인 연구고 성과입니다.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과 폴란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히틀러와 스탈린을 같이 갖고 왔는데요. 서구 사회는 히틀러와 스탈린이 동맹인 것처럼 설명하기를 많이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 사진이 좀 어울려 보여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 스탈린에 대한 또 다른 왜곡으로는 독소 불가침 조약과 폴란드 문제에 관한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나 군락 그리고 대숙청보다는 덜 알려진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이 무엇이냐?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은 1939년 8월 23일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적이던 나치 독일과 소련이 체결한 조약이었습니다. 각국이 외무장관, 그 소련에서는 몰로토프였고 독일은 리벤트로프였습니다. 그 외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나치하고 소련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적이었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한 며칠 전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걸 가지고 나치 독일과 소련이 군사적 동맹이었다. 이런 식으로 서구는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죠. 예를 들어 2020년 초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스탈린이 폴란드를 분할하려고 어, 공모 공모하지 않았고 스탈린이 히틀러에게 천연 자원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나치 독일 범죄 기구가 유럽을 점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폴란드의 대표 이런 독소 불가침 조약에서 양국이 동맹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특히 폴란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과거 독소 불가침 조약 때 이런 식으로 사진이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신랑 히틀러가 신부 스탈린을 손을 잡고 결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서구가 풍자 만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왜곡입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독소 불가침 조약이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은 말 그대로 양국의 불가침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과 소련이 군사동맹을 맺은 게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은 맺자마자 2년 뒤에 깨집니다.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면서 파기돼버린 조약입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스탈린을 절대 동맹으로 간주한 적이 없습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로 히틀러를 동맹으로 간주한 적이 없었고
특히 히틀러의 자서전 나이트 투쟁을 보면 소련을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히틀러는 자기 자서전에서 이른바 생활공간 확보인 레벤스라움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동부로부터의 영토 확장을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것도 이것과 연결이 되고요. 소련이 이런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1930년대 국제 정세와 연결이 되죠. 그 1930년대는 파시즘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1931년 일본의 만주사변, 히틀러의 등장, 그리고 무솔리니의 에트로피아 침공, 스페인 내전 등 이제 파시즘 위험이 국제적으로 1930년대 내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소련은 강력한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구축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936년에 발발한 스페인 내전에서는 서구가 소련과 달리 스페인 민주진영을 위해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스페인 민주진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탱크 부대를 스페인 민주진영에 보내고 고문단들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무기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 올리버 스톤이라는 감독이 있죠. 이 사람이 역사학자인 피터 커즈닉이랑 미국사 관련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도발을 감행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을 했는데 스탈린은 이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소련이라는 거 다음 차례가 이제 소련일 것이다라고 직감을 했고 실제로 스탈린은 수년 동안 서방에게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맞서 공동으로 대항하자고 촉구해 왔다는 거죠. 34년에는 국제연맹에도 가입하고 침략적인 파시즘 국가들에 대항해 집단 안보 조치를 취하자는 호소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방에 의해 무시당했죠.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먹은 이후에도 영국과 프랑스에 공동 방어를 하자는 파시즘에 맞서 공동 방어를 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꾸준히 반파시즘 전선 형성을 주장하자고 했는데 서구가 지속적으로 외면 및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독소 불가침 조약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인도의 역사학자인 비자이 프라샤드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소비에트군 총참모부는 스페인 함락 이후 나치와 제국주의 블록의 침략이 소비에트 연방의 파멸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했다. 나치는 이미 1938년에 오스트리아를 합병했고 1939년 3월 리투아니아 정부를 위협했다. 이탈리아도 1939년 4월 알바니아를 점령했고 두 파시스트 열강 이탈리아와 독일은 1939년 5월에 결정적인 강철 조약에 서명했다. 1938년 미넨 회의에서 파시즘 블록에 대한 영국의 유화책은 제국주의와 파시즘 블록의 공모를 암시했다. 이것이 바로 1939년 8월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협약의 맥락이었다. 거기서 소련은 불가피한 나치 공격 이전에 군사력을 건설할 시간을 벌기를 희망했다. 파시즘과는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 정치의 영역이다. 다가올 전쟁 이전에 시간을 버는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현실 정책의 영역으로서 히틀러의 침공에 대비를 하기 위해 스탈린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 사람들이 독소 불가침 조약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서구 국가들과 파시즘 국가들은 아주 불가침 조약도 맺고 반공 조약도 맺고 별의별 조약들을 다 맺었습니다. 이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서구 역사에서는 이런 조약을 맺었다는 게 항상 맥락적으로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서 독소 불가침 조약만 얘기하면서 히틀러는 스탈린과 동맹이었다라고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조약들을
뭐 불가침 조약, 반공 조약을 뭐 서구하고 파시스트 국가가 맺었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생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서구의 독소 불가침 조약 주장도 많이 왜곡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폴란드 침공 관련한 거, 폴란드 문제에 관련한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이 폴란드 동부 영토를 일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지고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이 히틀러와 스탈린이 동맹이었다, 폴란드를 나눠 가졌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장들, 독소 불가침 조약이랑 연결이 되고 또 무슨 논리로 연결이 되냐면, 소련이 폴란드를 점령한 다음 카틴 숲에서 수천 명 내진 2만 명의 폴란드 장교와 군인들을 집단 학살했다는 내러티브로도 나타납니다. 사실 카틴 대학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의 입장이 막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히틀러와 스탈린이 군사적 동맹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치 폴란드 침공 2주 뒤 소련이 폴란드 동부 지역을 접수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군 최소 20만 명 이상이 소련군의 포로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 동부 지역, 그러니까 폴란드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폴란드인들이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토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자치 영토로, 벨라루스 자치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의 군사사학자인 데이비드 글렌츠는 비록 폴란드군 지도부의 정서는 주민들과 다르기는 했지만 적어도 일부 주민들은 독일의 지배보다 소련으로의 합병을 선호한 것이 확실했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폴란드인들 중에서 소련으로의 편입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서구 사회, 서구 역사 내러티브에서는 항상 생략이 돼서 설명이 됩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소련과 동맹을 맺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폴란드가 어쨌든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이후 일부 폴란드 우익 인사들이 영국 런던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망명 정부를 세워서 반나치 투쟁을 이어왔는데 2차 세계대전이 격해지면서 서방 연합국가 소련이 동맹이 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망명 정부도 소련이랑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폴란드 망명 정부가 소련을 적대하는 행위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행위들도 저질렀죠. 그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부아디스와프 안데르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안데르스라는 인물이 여기 안데르스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까 소련군이 폴란드로 진군을 했을 때 수십만 명을 포로로 붙잡았다고 했죠.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 장성이었는데 결국 소련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독소 전쟁이 터지고 나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 폴란드 군대를 소련 내에서 양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폴란드 망명 정부와 소련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소련은 이 폴란드 군대가 소련과 함께 동부전선에서 싸우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 안데르스라는 인물이 한 군대를 한 12만 명까지 모은 다음에 소련에서 튀어버립니다.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란으로 튀고 중동을 거쳐서 북아프리카로 가게 되죠. 그런 다음 서방연합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연합군이 치르는 전선에서 여기 얘기했던 안데르스의 군대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전선이나 서부 전선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련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서 얘네들이 소련에 대한 반공선전을 끊임없이 했죠. 전쟁 막바지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보자면 이 폴란드 망명 정부가 소련을 뒤통수 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소련 그 서구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소련이 침략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맥락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문제도 보자면 상당히 반공적으로 친서구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지도 사진은 뭐냐? 그 히틀러 폴란드 침공 당시 이제 소련 왼쪽이 이제 독일이 진격한 루트고 오른쪽이 소련이 진격한 루트입니다. 어, 여기 보자면 이 부분 이쪽 영토가 이제 아마 소련이 차지했던 영토고요. 이쪽이 이제 다 독일이 차지하게 됐죠. 여기로 이제 소련이 편입을 했을 때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에게 일부 영토를 떼줍니다. 어, 그러니까 소련이 여기 폴란드 동부를 차지한 뒤에 이쪽 영토 일부를 한 우크라이나 서부에 그리고 벨라루스 서부에 떼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무슨 막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역사들 소련이 뭐 실제로 취했던 행동들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죠. 예, 카틴이라는 영화의 홍보물입니다. 네, 카틴이라는 영화는 아마 2007년인가 2009년에 폴란드에서 개봉을 했고 소련군의 장군들 소련군이 어, 폴란드 장교들과 수천 수만 명을 집단 처형했다라는 주장을 이 영화는 하고 있죠. 실제로 처형이 일어났는데 어, 이 주제가 폴란드 장교를 처형한 애들이 소련군이었나 아니면 나치 독일이었냐 이거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문제점은 뭐냐? 나치 독일과 소련을 동맹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폴란드 반공주의적인 입장에서 쓰였기 때문에 어, 그 과정에서의 역사 왜곡도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나치 독일과 소련이 동맹인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 서구 사회는 이 독소 불가침 조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유럽 인민민주주의 혁명사라고 1980년대 소나무에서 출판됐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소련의 폴란드 진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구 기존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서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는 히틀러 독일이 동으로, 즉 소련을 향해 침략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폴란드는 유력한 동맹자를 사실상 갖지 못한 채 강력한 히틀러 독일이 공격에 직면해야 했던 것이다. 그 사이 소련은 1920년에 부르주아지와 지주 지배하의 폴란드가 소비에트 정권으로부터 탈취한 서부 우크라이나와 서부 벨라루스 군대를 진주시켜 이들 지역이 인민회의 결의를 거쳐 1940년 1월부터 이들 지역을 각기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편입시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영토를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떠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련의 제국주의적인 행보인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왜 서구는 이런 식으로 왜 서구는 이런 맥락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반공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할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 왜곡에는 많이 주목을 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환영하는 벨라루스 주민들입니다. 폴란드 주민들인데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환영을 했고 결국 벨라루스에 편입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독일이 이제 소련 침공할 당시 바르바로사 작전 루트인데요. 바르바로사 작전, 히틀러의 소련 침공은 세 방향에서 전개됐습니다. 하나는 모스크바를 노리고, 하나는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레닌그라드를 노렸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노렸습니다. 근데 결국 모스크바는 점령 못하고 어, 실패했죠. 이제 드디어 결론 부분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 강연을 통해서 스탈린에 대한 왜곡되거나 맥락적으로 생략된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서구 사회나 한국 사회는 스탈린에 대해 지극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막스 레닌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스탈린은 분명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성과를 달성하기도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 사회에 알려진 스탈린에 대한 얘기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언급한 우크라이나 대기근, 독소 불가침 조약, 뭐 이런 것들이 대숙청 이런 것들이 실제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잘못 알려지거나 맥락이 생략되거나 왜곡돼서 알려진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다각화의 시대가 오면서 역사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각화의 시대에 맞춰 스탈린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또 재평가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참고 문헌은 이 정도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딱 이 정도로 참고를 했고 지금까지 긴 강연이었는데 긴 강연 지루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지루했을 것 같아요. 저만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긴 강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링크를 좀 공유를 할게요. 어쨌든 아까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됐다. 예. 공유. 네, 여기 링크도 보내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뭐, 이 박수로서 우리 김남기 동지 고생했었는데 조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채팅창에도 의견이 조금 올라왔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남기, 우선, 채팅창하고, 좀, 질의를 좀 강의 중에 좀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질의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메시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의도적인 학살이라기보다는 급속한 집단 농장화의 폐해로 설명하지 않나요?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가 러시아 제국 시대의 시베리아 유형과 비교해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집단 농장의 폐해도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1929년에 농업화 집산화를 실행한 이후에 30년, 31, 29년, 30년, 31년까지 풍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됐는데 32년에 흉작을 거쳤어요. 그 흉작을 거치면서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기근으로도 이어졌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레닌의 신경제 정책 시절에 부를 쌓았던 분홍계급들이 집산화를 하게 되니까 볼셰비키에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가축을 태우고 가축을 도살하고 곡식을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집산화 과정에서 분홍들의 피해가 있었냐 하면 피해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의 폐해도 어느 정도 학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복잡한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홀로도모르의 원인은
뭐 크게 세 가지. 아까 여기 얘기한 뭐 집단 농장의 계산 착오, 과오도 있고 쿨락들의 의도적인 테러하고 방화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러시아 제국 시대의 유령 생활과 시베리아의 굴라그. 근데 약간 러시아 제국 시대에는 어, 그냥 북극해나 이런 데로 쫓아가가지고 네가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유배하는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굴락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개선 교화, 그러니까 교화를 위해서 노동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굴락이 단순히 뭐 반대파 숙청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교화의 역할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소련의 굴라그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영향을 줬다 하는데 그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교화소라는 곳이에요. 그 교화소라는 곳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가혹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교화소에서 교화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굴라그도 그 갔다가 반감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화돼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굴라그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스탈린 소련이 뭐 러시아 민족 국가적 성격을 강화하려고 한 점은 러시아 외 타국들이 좌익 어 커뮤니티들은 이거구나. 스탈린이 소련이 러시아 민족 국가적 성격을 강화하려고 한 점은 러시아 외 타국들이 좌익 커뮤니티들은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잠깐 근데 이게 잠깐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아, 글쎄요. 아, 민족 국가적 성격을 강화하려고 한 점을 이제 축소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타국 국가의 강화하려고 한 점을 이제 좌익 커뮤니티들이 축소를 하려고 한다. 아, 사실 저는 뭐 약간 소련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깊이까지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닌 때에 비해서 스탈린이 이제 민족적인 측면들을 강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제 뭐 짧은 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좀 30년대 파시즘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침략자 히틀러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민족적 감수성도 필요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소련 입장에서 뭐 자세히는 제가 뭐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대숙청이나 카틴 학살 뭐 수치가 모든 사실이고 뭐 이거를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뭐 사람을 이렇게 대량으로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숙청이 벌어진 맥락들도 같이 봐야겠죠. 근데 이거 학살 자체를 우리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옹호할 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 되었든 근데 이런 뭐 숙청 관련한 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이거를 또 서구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데 쓴다면 그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네, 없나요? 그러면 다른 질문 없습니까?
소련 체제가 붕괴된 거요? 스탈린의 학살, 독재, 숙청 때문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비밀 경찰 수용소 집단 농장 중으로 대피되는 그런 억압 때문에 소련 체제가 붕괴하게 된 거 아니냐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스탈린을 계속 이게 전체주의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하고 그 자본주의 개인 독재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중 대다수가 독재를 한 개념이거든요.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근데 자본주의 독재는 자본가들이 하는 독재예요. 그러니까 재벌 이런 애들. 이거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독점을 한다는 게 자본주의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성격이 되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 나타났던 관료주의, 부정부패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거는 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당적 지도가 약해졌고 뭔가 약간 좀 사적 소유라든지 이런 자본주의적인 측면을 받아들였을 때 더 나타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탈린 시대 때는 관료주의나 이런 게 없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최소화가 됐어요. 근데 스탈린이 죽고 프루쇼프가 집권한 이후에는 관료주의가 더 불어납니다. 부정부패가 더 불어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수정주의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수정주의하고 관료주의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 얘기하는 소련의 관료주의 때문에 있고 사회주의는 성격이 안 맞고 전체주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돼야 되고 철학적으로도 깊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련 체제가 붕괴된 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회주의를 잘 따라서가 아니라 수정주의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해체에 저는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 영웅적 투쟁 스라린 패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책 궁금하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네, 기존에 질문하는 사람들만 질문하는데 기존에 댓글로 질문한 사람들 외에 다른 분 질문할 분 있으면 이분들 받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없나요? 없으면 그만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할까요?